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정은혜입니다. 대한민국 시민인 바로 우리가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처음 들으면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싶으실 텐데요. 세계 정치학회 전현직 회장 등 해외 정치학자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극복한 한국의 시민 전체를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고 합니다. 당시 응원봉을 들고 거리로 나가서 비상계엄을 저지한 시민들의 행동을 빛의 혁명으로 규정하고요. 폭력이 아닌 참여와 연대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모습이 국제적으로 모범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내전이나 대규모 유혈 사태 없이 불과 6개월 만에 민주주의를 회복한 일은 우리가 생각해도 놀랍게 느껴지죠. 그 과정에서 K-팝, K-드라마에 이어서 K-민주주의까지 주목받게 됐는데요. 과연 노벨 평화상 수상이라는 역사까지 쓸 수 있을까요? 노벨 평화상에 집착하는 트럼프 대통령도 떠오르고요. 앞으로 많은 후보들이 거론될 텐데 수상을 떠나서 갈등과 분열로 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들의 희망을 줄 수만 있어도 참 뜻깊은 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월 20일 금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의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팩트연구소 시간에는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정보들에 대해서 확인해보고요. 로드앤라이프 시간에는 늘어나는 고령 운전자 사고 대책으로 정부가 페달 5조작 방지 장치를 지원한다는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오늘의 퀴즈 드릴게요. 새 학기를 앞두고 이것을 준비하는 게 학부모들의 가장 큰 부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전국 중고등학교의 이것의 평균 가격이 30만 원을 웃돌고 있고요. 무려 60만 원이 넘는 곳도 있는데요. 급기야 이재명 대통령이 이것의 가격이 적정한 수준인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직접 언급하자 오늘 교육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들이 합동회의를 열고 이것의 가격 바로잡기에 나선다고 합니다. 이것은 학교 갈 때 학생들이 같은 디자인으로 맞춰 입는 옷인데요.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학삼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정보가 사실인지 혼란스러운 내용을 바로잡아보는 팩트연구소 시간입니다. 요즘 전자파를 차단한다는 여러 제품들이 팔리고 있고요. 전자파 위험에 대한 정보가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선정수 팩트체커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자파가 우리 몸에 안 좋다는 거는 알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시작하는 게 좋겠어요. 네, 이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주파수 범위와 세기에 따라서 다른데요. 국립전파연구원에 따르면 전자파가 인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크게 열작용과 비열작용, 그리고 자극작용으로 나뉘는데요. 열작용은 주파수가 높고 강한 세기의 전자파에 인체가 노출되면 체온이 상승하면서 세포나 조직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요. 비열작용은 미약한 전자파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때 발생하는 것, 이렇게 정의됩니다. 그리고 네. 자극작용이란 주파수가 낮고 강한 전자파에 노출될 때 인체에 유도된 전류가 신경이나 근육을 자극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전자파 인체 영향을 생각하면 떠올리게 되는 건 휴대전화 등 통신 장비나 가전제품에서 나오는 것, 그리고 송전선로 주변의 건강 영향, 이런 정도일 텐데요.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는 이 전자파의 인체 위해 우려를 고려해서 규제
인체 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는 제품이나 시설은 판매되거나 설치할 수 없게 만든 건데요. 300GHz 이하의 주파수는 저 범위에 따라서 인체 보호 기준이 확립돼 있어서 이 저주파 대역은 전류 밀도로, 고주파 대역은 전자파 인체 흡수율이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인체 보호 기준을 초과하는 강한 전자파는 인체 변화를 유발하고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인데 이 일상생활에서 노출되는 약한 전자파가 건강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진행 중입니다. 네. 근데 이 전자파에 대한 우려 때문에 각종 전자파 차단 제품이 팔리고 있죠? 네, 이 소비자원은 작년부터 전자파 차단 표방 제품을 검증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지난 10일 7개 제품을 대상으로 검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자파 차폐 원단 2종, 전자파 차단 담요 2종, 모자 2종, 모니터, 블루라이트 차단 필름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검증을 했는데요. 전기장과 자기장 차단 성능을 확인한 결과 자기장 차단율은 7개 제품 모두 2% 내지 38% 수준으로 굉장히 낮게 나타났고요. 네. 전기장 차단율은 5개 제품이 79 내지 93% 수준, 2개 제품은 차단율이 7 내지 13% 정도로 낮았습니다. 작년에도 제품 4종을 대상으로 검증을 했는데 차단 효과가 미미하거나 광고 내용에 미치지 못한다. 이런 점이 드러났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제품들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은 당연히 도움이 될 거다라고 기대를 했을 텐데 일단 국내 전자제품의 전자파 방출 수준 어떻습니까? 작년에는 소비자원이 19개 품목에 대해서 검증을 진행했는데요. 광파 오븐, 노트북, 흑침대, 모션베드, 휴대용 넥 워머, 건식 사우나기, 온열안대, 휴대용 USB 손난로 이런 것들을 검증을 했습니다. 광파 오븐은 인체 보호 기준의 20% 이하로 나타났고요. 나머지 제품들은 모두 3% 밑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국립전파연구원이 매년 2차례씩 생활 속 전자파를 측정해서 공개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하반기에는 전기 매트, 전기 히터 이런 겨울철 사용이 많은 제품군을 측정을 했는데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 대비 1.69% 이하로 측정이 됐고요. 네. 전동 칫솔, 무선 충전기 이런 생활 제품군은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 대비 3.99% 이하로 측정이 됐습니다. 굉장히 낮게 나온 거고요. 네. 국민 신청을 통해서 선정된 어린이집, 병원, 공공시설 이런 생활시설 6,700곳과 사물 인터넷 및 5G 기반 이동통신망 융복합 시설 500여 곳에 대해서도 전자파를 측정을 했는데 학교, 병원, 관공서 이런 생활시설의 전자파는 인체보호 기준 대비 3.31% 이하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 5G 이동통신을 비롯한 이 사물 인터넷 기술이 적용된 지능형 공장, 캠퍼스 이런 융복합 시설은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 대비 6.93% 이하로 측정이 됐습니다. 데이터 센터 6곳과 동일한 고압전선 이런 것들이 설치된 다중이용시설 및 인근 어린이집, 학교에 대해서 전자파 세기를 측정한 결과 해당 시설 모두 인체보호 기준 대비 1% 내외의 낮은 수준의 전자파가 발생하는 걸로 측정이 됐습니다. 기준치를 한참 밑돌고 있다니까 안심이 되는데 한편으로는요, 기준치가 어떻게 적용해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나라는 전자파 흡수율 기준과 전자파 강도 기준을 정해놓고 있는데요. 동물 실험을 통해서 전자파 노출로 인해서 체온이 1도 상승하는 기준값을 구한 뒤에 안전계수를 적용해서 기본 한계치를 구하고 여기에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실제 환경에서 노출될 수 있는 전기장과 자기장 강도를 기준으로 구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과학적 문헌과 연구 결과를 평가해서 국제비전리복사방호위원회 여기와 전기전자기술자협회에서 설정한 기준치를 국제 기준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계 일부와 시민단체들은 현행 기준이 급성 위험에만 집중하고 만성적이고 장기적인 노출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비판을 내놓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최근에는요, 휴대전화를 머리맡에 놓고 자도 괜찮다 이런 보도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죠.
예.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휴대전화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의 장기간 노출이 암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를 실시했는데요. 쥐로 동물 실험을 했습니다. 전자파 노출군, 허위 노출군, 케이지 대조군으로 각각 70마리씩을 배정해서 2년 동안 실험실에서 키운 뒤에 뇌와 심장, 부신 등의 종양이 발생했는지, 염색체 이상이 관찰되는지 등을 비교했습니다. 일본 카가와 의대 연구진과 함께 똑같은 조건으로 한국에서 한 세트를 실험하고 일본에서 다른 한 세트를 실험을 했는데요. 휴대전화 전자파가 쥐에서 발암성 또는 유전 독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실험 이전에는 미국 국립보건원 소속의 국립독성 프로그램 NTP가 2018년 유가트 킬로그램당 유가트 수준의 900MHz CDMA 전자파에 평생 노출된 수컷 쥐에서 뇌, 심장, 부신 종양 증가를 보고했는데요. 네. 이 연구를 검증하기 위해서 이번 한일 공동 연구가 진행된 겁니다. 이 한일 양국 모두에서 CDMA 휴대전화 전자파의 장기적인 노출과 뇌, 심장 및 부신 종양 발생 간의 유의한 관련성은 보이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은 언론 보도처럼 휴대전화를 머리맡에 놓고 자도 우리가 안심을 할 수 있을까요? 이번 연구는 2년에 걸친 장기적인 연구이고 한국과 일본의 서로 다른 연구팀이 동일한 방법으로 검증한 연구 결과이기 때문에 일단 신뢰도는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쥐에 쏘인 전자파가 900MHz 대역 CDMA 휴대전화 전자파인데요. 이게 2세대 2G 휴대전화를 말하는데 지금 우리가 쓰는 이동통신 서비스는 5G 3.5GHz 대역이라서 지금 쓰고 있는 휴대폰 전자파도 안전할 거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과학의 언어가 굉장히 엄밀하거든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밝혔는데요. 향후 이 4G와 5G가 공존하는 복합 전파 환경에서도 발암 연관성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후속 대규모 연구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항상 검증하고 규명하는 거는 시간이 걸리는 일이니까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에너지 고속도로 이야기도 나오고 원전 신규 건설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이것도 전자파 우려 때문에 대규모 송전선로가 들어서는 그런 지역의 반발이 거세다면서요? 네, 이 여러 곳에 송전선로 건설이 예정돼 있는데요. 이 송전선로가 들어서는 곳에서는 항상 반대 시위가 일어납니다. 네. 잠재적인 사고 위험, 경관을 해친다, 집값 또는 땅값이 떨어진다, 이런 것들이 주요 반대 이유로 꼽히는데 빠지지 않는 게 이 전자파 건강 위해 우려입니다.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송전선로 주변에서 발생하는 이 극저주파를 발암물질 2비군으로 정했는데요. 인체에 암을 유발한다는 증거가 제한적이고 동물 실험에서도 증거가 불충분할 때 부여되는 등급입니다. 이 고압 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0.3, 0.4 마이크로 테슬라 이상의 전자파에 어린이가 장기간 노출될 경우 소아백혈병 발병률이 2배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역학 연구 결과에 근거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건데요. 스위스와 네덜란드, 덴마크 이런 나라들은 전력선 및 관련 설비에서 발생하는 50Hz 자기장의 경우에 어린이집, 학교 같은 이 환경 민감 장소에서 10mHz, 40mHz로 기준을 굉장히 강화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인 어린이들에게 혹시 있을지 모를 피해로부터 보호하겠다 이런 취지인데요. 우리도 배울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체적으로는 가전제품이든 휴대전화든 송전선로든 전자포로 인한 가시적이고 즉각적인 건강 피해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들인데 장기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아직 덜 규명됐다고 봐야 할 것 같아서 좀 찜찜한 건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전자파 노출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전자파의 세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2만큼 늘어나면 강도는 4분의 1로 줄고 거리가 10만큼 늘어나면 강도는 100분의 1로 줄어드는 건데요. 이 전자파가 찜찜하신 분들은 가전제품을 사용할 때
거리를 두는 게 좋습니다. 특히 전자레인지 동작 중에 창문으로 들여다보고 서 있다든지 헤어드라이어를 머리에 바싹 붙여서 사용한다든지 이런 동작을 피하는 게 전자파 노출을 줄이는 방법이고요. 가전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전원을 뽑아두면 대기 전력이 줄면서 전기요금도 아끼고 전자파도 줄일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이 선인장이나 수치 전자파를 줄여준다는 말은 사실과 다름으로 무시하시면 되고요. 전자파 차단 제품도 거의 효과가 없으니까 괜히 헛돈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맨발 걷기를 하거나 특정 음료를 마시면 몸속에 쌓였던 전자파가 방출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네. 전자파는 몸속에 쌓이는 게 아니니까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팩트연구소 시간에는 전자파의 위해 논란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선정수 팩트체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요즘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사고가 늘면서 우리 부모님도 운전대 그만 잡으셨으면 걱정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어르신들은 생업에도 지장이 생기고 이동도 불편해지지만요. 자존심의 문제가 되기도 하죠.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올해부터 페달 5조작 방지 장치 보급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오늘 로드앤라이프 시간에는 고령 운전자의 사고 실태와 대책 마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칼럼니스트인 폴드로틀 컴퍼니 이동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비롯해서 뉴스로 접한 사고들이 좀 떠오릅니다. 네네. 고령 운전자 사고는 유난히 이게 치사율도 좀 높은 것 같아요. 이런 사고 비율 그리고 치사율 통계적으로 확인된 사실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조사한 내용들이 그런데요. 그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작년에 그러니까 좀 많이 알려졌던 사고들만 그 149건의 흔히 말하는 이제 급발진 의심 사고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이 페달 5조작이 대부분인 경우인데 요 건에 대해서 이제 분석하여서 발표한 자료가 있었어요. 이 중에 이제 이 149건의 일단 먼저 급발진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정확한 용어는 아닙니다. 이게 그렇군요. 뭐로 많이 바꿔서 써야 되냐면 의도치 않은 가속 사고예요. 그럼 급발진을 의도치 않은 가속 사고 이렇게 풀어서 라고 풀어서 쓰는 게 원래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차가 문제가 있건 무슨 원인이 됐건 아니면 운전자가 실수를 했건 의도치 않게 차가 가속됐을 때 발생하는 사고를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사건 어쨌든 그 149건의 그런 의심 사고를 분석한 자료를 보니까 그 중에서 한 79% 정도가 109건이 페달 5조작이 원인으로 밝혀진 거죠. 그리고 나머지 40건 중에는 이제 조사하고 있는 것들도 있는데 실제로 차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경우는 밝혀진 건 없고요. 네. 운전자 연령이 확인된 거가 149건 중에 141건인데 60대가 51건으로 36.2%로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70대가 40건, 80대 이상이 15건 등으로 60대 이상이 75.2%나 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4건 중 3건이 60대 이상의 고령 운전자에서 발생한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사망률도 높은 건데요.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 생활안전팀이 2024년에 발표한 고령운전자 안전실태 조사 결과에서는 2020년서부터 23년까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6%가 줄었는데 네. 고령 운전자에 의해 일어난 사고 사망자 수는 1.1%가 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체 그 교통사고 사망자의 29%에 달하는 정도가 되니까 이게 분명히 챙겨야 할 문제인 거죠. 네. 이 고령 운전자 사고 유형을 좀 보면요. 일반적인 사고와는 좀 다른 특징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신체적 노화 그리고 인지 능력 저하가 아무래도 운전 행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한국소비자원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위험 상황에 대한 운전자 반응 속도를 측정한 게 있어요. 네. 특히 이제 시야가 가려진 곳에서 어린아이가 튀어나왔는 그런 돌발 상황이 있잖아요. 그럴 때 비고령자에 비해서 고령자는 한 1.08초 정도 반응이 더 느리다는 거죠. 네. 또 교차로에서 앞에 차가 끼어들었을 때 브레이크를 밟잖아요. 그럼 차가 줄어드는 감속도가 생기는데 이 감속도가 이 최대 감속도가
고령 운전자 쪽이 훨씬 더 컸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장애물을 늦게 발견해서 멈추려니까 급하게 섰다는 얘기가 됩니다. 네. 근데 사고가 날 때마다 이 고령 운전자들이 급발진, 아까 의도하지 않은 가속 사고. 가속 사고, 예. 그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유독 그 주장이 많은 이유가 뭘지 궁금한데요. 앞서 대부분 이게 페달 오조작으로 결론이 났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한 79%였죠. 그래서 이게 그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우선 그 실제 급발진 의심자, 그러니까 급가속 그 의도치 않은 급가속 사고를 조사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뭐냐면 사실은 페달하고 그다음에 운전자의 신발 바닥의 무늬를 봅니다. 무늬를요? 예, 왜냐하면 급 차가 의도치 않게 튀어나가면 누구라도 급브레이크를 밟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럼 브레이크를 밟는 힘이 굉장히 세게 밟아요. 그러면 신발 바닥에 있는 무늬가 페달에 있는 고무 패킹에 찍히거나 네. 양쪽에 서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페달을 밟았는지가 사실은 정확하게 구분이 돼요. 그러겠네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주변에 있는 CCTV라든가 앞뒤 차에 있는 블랙박스 등을 보면 브레이크 등이 들어와 있는지 안 들어와 있는지도 확인이 되고요. 네. 브레이크 등 같은 경우는 물리적인 스위치예요.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을 때만 들어오게 돼 있기 때문에 네. 밟으면 반드시 들어오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확인을 하는 거고요. 또 EDR이라고 하는 이벤트 데이터 레코더라고 하는 일종의 블랙박스 같은 것도 차 안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서도 가속 정도들이 돼서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니까 의도치 않은 급가속 사고가 대부분 이 페달 오조작으로 판명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작년에 그 144건에서도 네. 77건 그러니까 53.5%가 8에서 10km 이하의 저속 주행이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저속 주행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 이유가 네. 요즘에는 이제 자동 변속기 차가 많으니까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만 떼면 차는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네네네. 움직이기 시작할 때 본인은 생각하기에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가속 페달을 밟게 되면 그때부터는 차의 속도가 높아지니까 당황하게 되고 그렇죠. 더 가속 페달을 계속 이렇게 펌핑하게 되는 네. 그런 상황으로 벌어지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게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헷갈리는 일이 생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고령 운전자라고 해서 다 이런 착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왜 이런 일이 생길지 궁금합니다. 젊은 층 운전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작년 사고 분석에서도 사실은 20대가 8건이 있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한 5.7% 되고요. 50대도 20건 가까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운전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셔서 익숙치 않은 경우라든가 혹은 이제 관광지에서 렌터카 같은 거를 빌려서 네. 역시 익숙하지 않은 차를 운전할 때 생기는 경우도 있는 거죠. 네. 자동차에서 지금처럼 페달이 맨 오른쪽서부터 가속 페달, 브레이크, 맨 왼쪽에 클러치, 흔히 이제 ABC 페달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페달 형태가 자리 잡은 게 한 1940년대 이후입니다. 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때 자동차가 본격적으로 전쟁에 투입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운전을 해야 되잖아요. 평범하게. 그러니까 차를 표준화할 필요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페달 구조가 그때 갖게 됐고 그게 이후에 자리를 잡은 겁니다. 그리고 이 오른발로 지금은 이제 자동 변속기 차로 오른발로 가속하고 감속을 같이 하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페달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면 엑셀을 밟다가 브레이크로 옮기는 시간이 오래 걸리면 제동 거리가 길어져요. 그래서 이거를 간격을 좀 너무 벌릴 수도 없고요. 네. 그다음에 옆으로 옮길 때 브레이크 페달이 더 높으면 발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높이도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자동차에서 있는 일반적인 그 엑셀레이터와 브레이크의 간격하고 높이는 편의성하고 안전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편의성, 안전성 다 고려를 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게 고령 운전자에서 이런 사고가 늘다 보니까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권고하고 네네.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반납률이 좀 저조하다고 해요. 네. 현재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관리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이게 80세, 90세 건강만 받쳐주면 면허 갱신하는 게 좀 어렵지 않은가 봐요. 일단은 면허 갱신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일단 우리나라에서 운전면허를 갖고 있으면 정기적으로 적성 검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적성 검사를 받는 기간이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경우는 5년이고요. 네. 그리고 75세 이상이면은 3년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 갱신 검사를 받을 때 또 그 기본적인 신체 검사를 다 하게 되고 또 75세 이상 운전자 같은 경우는 인지기능 검사하고 교통안전 교육도 또 추가로 받아야 되는 거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운전자 면허 반납을 추진을 하고 있기는 한데 이게 연간 한 2만 명 정도가 안 돼요.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체 고령 운전자 소지자의 한 2%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서울이나 부산 같은 대도시에서는 그래도 좀 반납률이 좀 높은데 네. 농어촌 지역은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하기 그렇죠. 때문에 네. 아무래도 반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게 당장 운전을 안 하면 병원이라든가 장보기 같은 기본 생활을 못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게 또 면허 반납을 하게 되면은 10만 원 안팎의 교통카드나 지역 화폐를 한 번 지급하는데 이게 약하다는 지적도 사실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1회만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계속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이 부담이 되니까 그것도 그리고 이제 내가 원할 때 사실은 못 움직인다는 게 가장 크거든요. 맞아요. 그게 가장 크다는 거죠. 실제로는 이 아까 제가 75세부터 뭔가 이렇게 그 운전면허 갱신할 때 더 까다로워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이거를 70세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사실은 좀 나오고 있어요. 교통과학연구원이 고령운전자 연령 집단별 인지반응 특성을 분석한 연구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70세를 기점으로 해서 반응 속도하고 정확도가 동시에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70세부터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70세를 기준으로 해서 면허 제도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 연구에서 좀 제안이 나왔었던 거는 바로 운전 면허 취소나 반납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한정 면허를 주자는 거죠. 그러니까 익숙한 생활권, 내가 운전하는 동네, 그리고 낮 시간대에 그리고 첨단 운전 지원 장치, 안전 장치가 있는 차들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를 발행해서 네. 그 사람들도 어느 정도 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그 기회를 주자. 그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 네, 겁니다. 그렇군요. 김강수 님이 정기적으로 운전 능력을 점검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문자 보내주셨고요. 강정림 님도 갱신 검사를 작게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자주 검사를 하는 게 사실은 필요하죠. 그렇군요. 특히 우리나라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를 맞은 일본이 있잖아요. 네네. 그 일본의 사례가 좀 궁금한데 일본은 관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단 일본은 운전 면허 자체를 사고 연령도 있지만 사고라든가 교통법규 위반에 따라서 면허 유효 기간 자체를 조절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연령에 따라서 줄어들게 되는데 그 법규 위반이 없고 사고도 안 낸 운전자를 기준으로 한 골드 면허가 70세 미만은 5년이고 70세가 4년, 71세 이상마다 3년으로 갱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보다는 조금 더 연령이 낮은 쪽에 해당이 되죠. 네. 우리보다 갱신 주기가 좀 짧은 편인 것 같은데요. 운전면허 관리만으로도 좀 한계가 있으니까 기술적으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부착하거나 또 고령자 특화 차량을 도입하는 것도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게 요즘에 그 긴급제동 장치라든가 차선 이탈 경보 장치 같은 것들이 기본적으로 달려서 나오는 차들이 많아졌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신차 판매할 때는 뭐 전방 추돌 경보나 방지 장치가 의무 장착돼서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있게 되면 어쨌든 부주의한 운전에 의한 사고를 막아주거나 아니면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더라도 네. 피해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기는 합니다. 근데 요즘에 이런 자동차들 안전장치들이 좀 많이 들어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면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게 그 고령 사회로 진입한 거 아까 말씀하신 일본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문제가 되는데 네. 일본에는 그 사포카라는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포카 제도는 네, 뭐예요? 이게 뭐냐면 사실은 일본식으로 줄임말이에요. 세이프티 서포트카의 일본식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렸던 비상자동 장치나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차선 이탈 경보 장치 같은 것들이 달린 차에다가 네. 사포카라는 인증 마크를 줘서 소비자가 차를 구입할 때 이 차는 그런 장치들이 달려 있으니 안전하다. 아, 그렇군요. 안전을 지원해 주는 차다라는 거를 운영할 수 있게 해 주는 거고요. 안전 장비가 다 들어가 있는 것들을 사포카 S로 구별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네. 자동차 회사들도 이제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일본 같은 경우는 페달 오조작 시 가속 억제 장치를 아예 그 신차 평가 제도에다가 넣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차가 나올 때 이 기능이 있으면 플러스 점수를 받아서 안전도가 높게 평가를 받는 거죠. 네, 그러면 그 플러스를
더 받게 되면 혹시 운전자가 얻게 되는 그런 혜택 같은 것도 있을까요? 운전자는 차를 고를 때 편한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모든 차에 지금 이 차들이 더 잘 팔릴 거잖아요. 이게 있으면. 네. 그러니까 그렇군요. 일본은 지금 2023년 기준으로 해서 한 94% 정도? 그러니까 이런 페달 5조작 가속 억제 장치가 93% 이상이 장착된 차들이 지금 팔리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 이게 국제 표준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 장치가 개발이 되고 보급이 시작됐는데 이게 UN 그 WP29라는 국제 기준에서 국제 표준으로 이거를 받아들였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서 팔리는 차에도 이런 장치들이 장착될 수 있는 기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28년 9월 1일부터 국내에 판매되는 차들은 다 그게 달게 돼 있고요. 네. 또 우리나라도 이걸 국제 기준을 받아들여서 29년서부터 판매되는 차는 모두 이거를 달고 출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 장치가 장착된 차량이 나오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일단은 의무 장착은 아니지만 판매는 하고 있고요. 현대자동차 캐스퍼 일렉트릭이 가장 먼저 페달 5조작 안전보조 기능을 달고 출시를 했고요. 이거 차가 나왔을 때 저는 이제 시승 행사를 가서 그래요? 이걸 이제 체험해 볼 수가 있었는데, 경험을 해보신 거예요? 네네, 이게 전방이나 후방에 장애물이 있고 차의 속도가 15km 이하일 때, 네. 그때 가속 페달을 급하게 밟으면 가속이 되지 않고 경고음만 삐삐삐삐삐삐 하고 울려요. 그러면 이게 내가 엑셀 페달을 잘못 밟았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인 거죠. 이게 그 캐스퍼 일렉트릭뿐만 아니라 뭐 기아의 EV3나 EV4, EV5 같은 일부 신차에도 지금 이제 적용이 돼서 나오는 차들은 달려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 아까 말씀해 주신 사포카, 이 네. 사포카가 부착된 차량의 경우에 얼마나 사고 예방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일본에서 통계 나온 거로는 인명사고 건수가 크게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일본 전체 자동차 대상으로 등록 대수 10만 대당 인명사고 건수가 평균 509.2건인데요. 네. 모든 안전장비를 갖춘 사포카 S 같은 경우는 297.19건으로 한 41.6%가 줄어든 걸로 나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되게 유의미한 수치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 사포카 같은 페달 5조작 방지 장치를 우리도 보급하기로 하고 정부가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죠. 네, 이게 둘로 나뉘어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고령인 일반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한 거는 경찰청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가 지원을 하고요. 2024년서부터 25년까지 1차 시범 사업이 있었어요. 네. 요때 이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141명에게 장치를 무상 장착하고선 3개월 동안 운행 데이터를 분석했거든요. 네. 그래서 3개월 동안 이런 페달 5조작이 의심되는 일이 71건, 71건이 있었는데 장치가 개입해서 모두 사고 없이 차단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효과가 있다는 게 입증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됐기 때문에 작년 말에 730명을 대상으로 하는 2차 무상 장착이 또 진행이 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운행 거리가 긴 택시나 소형 화물 차량 3,260대에 대해서 65세 이상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니까 고령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페달 5조작 방지 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요거는 국토교통부하고 교통안전공단이 함께 진행하는 건데요. 2월 10일 날 발표가 됐고요. 법인 택시가 1,360대, 개인 택시 1,300대, 화물차 600대가 해당이 됩니다. 무상 장착은 아니고 법인 네. 사업자는 뭐 장착비 40만 원 중에 50% 정도를 지원을 하고요. 개인 사업자는 80%를 보조를 해주는데 각 지역의 이제 운수조합이라든가 협회 등을 통해서 지금 현재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김강수님이 좋은 건 널리 알려야 하는데 저는 오늘 처음 알았네요. 홍보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장치 가격 지원뿐만이 아니라 장착 후에 그런 관리도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보험료 할인 같은 후속적인 제도적 뒷받침도 좀 필요해 보여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9년 1월서부터는 국내 판매되는 모든 차에도 페달 5조작 방지 장치가 의무 장착이 됩니다. 네. 이거는 국산차, 수입차 할 것 없이 모두 다 달아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거죠. 고령 운전자분들이 그렇다고 새 차를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기존 차량에 장착하는 부분에서는 지금 이 택시나 화물차에 장착하는 것처럼 지원을 해주는 거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런 장치가 장착된 차들만 운전할 수 있도록 한정면허 제도 같은 것도
만들어 주시는 그런 좀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근데 아직 2029년까지는 시간이 좀 남았잖아요. 네네. 당장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그 개인들이 있는데 네. 이 장치를 만약에 부착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게 아직 초창기라서 제품들이 그렇게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이제 뭐 공식 인증을 받거나 제품의 원리는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식 인증이라든가 그런 것들 통해서 일반 판매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아마 올해 상반기 중에는 관련된 제품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아, 그렇군요. 사실 이 지원 사업이 좀 좋은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네. 있는데 혹시 특별히 보완할 점이 있을까요? 이게 전문가로서 제안하고 싶은 점도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자유로운 이동권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나이나 지역에 상관없이 모두가 누려야 할 기본권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래서 안전하게 원하는 곳으로 원할 때 갈 수 있는 게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무작정 노인 운전이 위험하다고 금지시키는 거는 형평성에도 어긋나고요. 네. 또 뭐 아직은 이제 아나운서님 모르겠지만 저희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나이가 들어가면 누구나 노인이 됩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에 대해서 금지하기보다는 법제도로 보완을 하고 또 지금 이제 첨단 기술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첨단 기술들로 사고를 예방하고 막고 또 운전들도 도움해 줄 수 있는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첨단 기술들 중에 그런 FSD 같은 것도 포함이 될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자율주행이 사실은 발전해야 되는 것도 그런 부분에도 포함이 됩니다. 네. 특히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는 정말로 차가 없으면 생활이 어려운 동네니까 그런 곳에는 수요 응답형 자율주행 버스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수요 응답형은 또 어떤 뜻인 그러니까 거죠? 지금의 버스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노선을 무조건 운행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농촌은 사실은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게 버스가 다니게 되면 적자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필요할 때마다 미리 예약을 하거나 혹은 앱으로 불러서 하는 일종의 콜택시처럼 운영하는 예약 버스가 택시 되는 같은 거죠. 느낌이에요. 예. 그런 것처럼 그걸 이제 버스의 형태로 공공교통 수단으로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사람을 두고 하는 것보다는 자율주행 버스로서 운영을 하게 되면 네. 훨씬 더 이렇게 인력의 운영이라든가 혹은 교통수단의 활용 면에서 훨씬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결국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제 예산하고 비용이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라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그 운전면허 반납을 좀 권고를 하잖아요. 네. 근데 3436님이 우리 남편은 어제 운전면허증을 반납했는데요. 네. 아무 대가도 없던데 왜 그런 건가요? 울산시에요라고 하셨어요. 그건 지자체마다 아마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교통카드나 지역화폐를 주는 곳이 있고 안 주는 곳이 있어서 그거는 반납하시면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사실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운전면허 반납과 관련돼서 이제 이게 설문조사를 해보면 네. 일반인 분들은 한 71세 정도의 반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젊은 사람들은. 근데 막상 고령 운전자분들은 78세가 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갭이 한 10년 정도 차이가 있는 거죠. 그 10년을 때울 수 있는, 그러니까 10년을 채울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초고령화 사회를 저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관련 대책들을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네요. 이동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퀴즈 정답은 교복이었습니다. 1201님 교복, 1184님 정답 교복 보내주셨고요. 0700님 교복, 올해 처남이 아끼고 사랑하는 막내딸의 중학교 입학 축하 선물로 교복비를 보내는데 비용이 어마어마하네요 라고 해주셨고요. 2129님도 교복입니다. 상급학교 진학을 못한 관계로 까만 교복을 입은 친구들을 얼마나 부러워했던지 그래도 열심히 독학해서 공무원 시험 합격하고 사무관까지 하고 정년퇴직했답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을게요.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정은혜였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